여러분, 신라 시대의 해외 유학은커녕 바다 건너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청년이 있었죠. 이름하여 장보고,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 바닷바람 쌩쌩 부는 어촌 마을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골 촌놈이죠. 그런데 이 친구,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왜 우리는 당나라 상인들한테 맨날 털리기만 하지? 왜 우리 바다는 맨날 해적들이 설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하죠. 이 좁은 바다에만 있을 순 없어. 바다 건너 세계를 보겠다. 결국 그는 고향을 떠나 바다를 가로질러 당나라로 갑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당나라 군대, 그것도 황제 직속 부대인 좌금오위에 입대한 겁니다. 단순히 일용직 병사가 아니라 정식 군인으로, 지금으로 치면 어촌 청년이 미국 해병대 특수부대에 들어가 버린 셈이죠. 그곳에서 장보고는 무술 실력, 지략, 리더십까지 모두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같은 신라인 유민들이 하층민으로 천대받던 시절, 그는 달랐어요. 남다른 패기와 능력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바다를 사랑했던 한 촌놈이 이제 당나라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인생 일마,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당나라에 도착한 장보고, 처음부터 잘 나갔냐고요? 절대 아니죠.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신라인 출신이 군대에 들어간다는 건 말 그대로 이방인 모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뛰고, 더 훈련하고, 더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간 곳이 어디냐? 당나라 황제 직속 부대, 좌금오위. 말이 쉽지. 황실이 직접 관여하는 핵심 전력 부대에 외국인이 들어가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무술은 기본, 전략과 리더십, 조직 장악력까지. 어느새 병사들은 저 신라인 장군님이 더 믿음직하다고 수군댔죠. 이쯤 되면 장보고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군대 안의 인플루언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 끝나면 바다 지형도 분석, 역사 공부, 외국어까지 공부하며 이미 마음속에 해상, 제국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육군 장교인데 밤엔 해운 없이 요 준비 중 같은 느낌. 이 시기를 거치며 장보고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이 바다를 내가 지배한다. 그저 외국 군대에 몸을 의탁하던 신라인 청년이 당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장보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의 결과였던 거죠. 이제 그는 바다를 등에 업고 진짜 자신의 무대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장보고. 오랜만에 맡은 고향 바다, 냄새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위기가 이상해요. 항구엔 상인들의 원성, 어부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왜냐고요? 해적 때문이죠. 신라와 일본, 당나라를 잇는 바닷길은 완전히 해적 소굴이 돼 있었습니다. 그 바다, 옛날엔 조기 잡고 교역하던 길이었는데 이젠 배 띄웠다 하면 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배를 띄우면 짠하고 나타나는 해적들. 상선은 물론 사찰 보급선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당시엔 해적이 무려 국제 문제였어요. 신라 정부도 어찌하지 못하고 상인들은 도망가고 무역은 멈췄죠. 그 모습을 본 장보고 피가 끓습니다. 이게 내 바다라고, 우리 후손이 살 바다가 이 꼴이라고? 그는 바다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고향 사람들과 다시 손잡고 바다 지형부터 항로까지 분석합니다. 어디서 해적이 튀어나오는지, 어떤 루트가 위험한진 낱낱이 파악했죠. 그리고 마침내 장보고는 결심합니다. 이 바다, 내가 지킨다. 해적을 쓸어버릴 기지가 필요했고
그는 다음 목표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장보고가 보기에 바다는 단순한 교역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줄이자 문명의 연결고리였던 거죠. 해적의 손에 그 길이 끊겨선 안 된다는 사명감. 그의 전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장보고는 더 이상 과거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바다를 지키는 행동대장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점점 장군이라 불렀죠. 무역로를 장악하고 싶었던 해적 무리에게 장보고는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이 바다 내 구역이야. 함부로 설치지 마. 해적들 입장에선 청천벽력이었죠. 어디선가 나타난 신라인 한 명이 부대를 조직하고 기지를 세우고 전투를 치르기 시작하니까요. 장보고는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닷길을 따라 매복 전술, 거점 방어, 함정 작전까지 도입했죠. 밤에는 등불 꺼진 채 조용히 적선을 추적하고 낮에는 선제 공격으로 제압. 그야말로 바다의 닌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당시 해적들은 대체로 빠른 배와 기습 공격에 능했지만 장보고는 그보다 더 빠르고 더 치밀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주요 항로의 해적들은 전멸 수준, 바닷길에 다시 안전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상인들은 장보고가 해적을 쓸어버렸다며 그에게 절을 하고 어부들은 이제 그물질을 만난다며 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장보고를 해상왕 혹은 바다의 주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 석자만 들어도 해적들이 배를 돌려 도망쳤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바다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자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보고는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해적을 몰아낸 바다 위에 진짜 바다 국가 청해진을 세우기로 결심하는데요. 해적은 사라졌지만 바다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생각했죠. 해적만 없애선 안 돼. 이 바다를 영원히 지키려면 기지가 필요해.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청해진입니다. 지금의 완도에 세워진 이 해상 요새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작은 국가, 바다 위의 독립왕국처럼 움직였죠. 장보고는 청해진을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전략적 위치에 방어에 유리한 해안선, 풍부한 자원까지 고려해서 땅을 골랐고 그 위에 배수리소, 창고, 병영, 상인 숙소, 훈련장, 항로 감시초소까지 모두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종합해양물류, 기지이자 해양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처음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어요. 산 속에 성 쌓는 것도 힘든데 바다 위에 이런 도시를? 하지만 장보고는 실력으로 보여줍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물자가 흘러들고 군사들이 훈련받으며 청해진은 점점 활기를 띠었죠. 무역 상인들 사이에선 청해진에만 가면 안전하다는 말이 퍼졌고 당나라와 일본에서도 배가 몰려들었습니다. 청해진은 어느새 군사기지 무역 중심지 교육기관의 기능까지 갖춘 바다 위의 다기능 요새로 성장합니다. 장보고는 여기서 단순히 군사력만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통해 더 큰 꿈을 꿉니다. 바다를 지키는 전사에서 바다를 움직이는 왕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청해진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무역 배들이 줄지어 입항했고 곳곳에서 쌀, 비단, 철, 향신료, 약재, 도자기 같은 귀한 물품들이 거래됐죠. 말 그대로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장보고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지면 교육도 필요하다며 유학 지원 제도도 마련했죠. 당나라로 유학생들을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 지식을 다시 청해진에서 나누게 했습니다. 신라인 유학생들이 당나라 유학 후 청해진을 거쳐 귀국하는 루트는 지식회랑이 되었고 청해진은 어느새 문화와 정보의 교차점이 됩니다. 또한 장보고는 불교, 전파에도 앞장섰습니다.
스님들과 학자들이 이곳을 거쳐 교류했고 청해진은 신앙의 중심지로도 발전했죠. 거기다 청해진 내부에선 공정한 시장 규칙, 통역 시스템, 선원 복지 제도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장보고는 무역왕을 넘어서 청해진 CEO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청해진이 특별했던 건 안전한 바다를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상인들도 스님도 유학생도 모두 청해진에선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죠. 장보고는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라 바다의 질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바다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배움이 흐르고 신앙이 숨 쉬는 공간이었죠. 자, 이제 그는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조용히 신라 본국의 정치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청해진이 번성하자 장보고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역, 외교, 군사까지 장악한 바다 위의 종합 세트 리더였죠. 상인들, 유학생들, 승려들, 심지어 귀족 자제들까지 그를 의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아니,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치는 안 했을까? 그럴 리가요. 장보고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신라 조정에 손을 뻗습니다. 신라 중앙정부는 처음엔 장보고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어요. 당나라와 일본 사이의 교역, 불교 교류, 인재 유입 등 청해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게 된 거죠. 게다가 청해진 자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기에 중앙 귀족들은 장보고를 견제하면서도 필요할 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장보고는 신라 조정의 요청으로 대음무다 진마어라는 공식 벼슬을 받게 되죠. 바다의 왕이 이제는 정식으로 신라 정부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중앙 귀족들과 혼맥도 시도했어요. 자신의 딸을 진골 귀족 집안에 혼인시키며 정치적 입지도 넓혀갔죠. 장보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만으론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요. 그래서 그는 외교, 혼인, 문화 교류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해상 무역왕에서 국가의 실세로 조용히 변신해갔던 거죠. 그러나 그의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장보고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장보고는 이제 명실상부 신라의 실세였습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상을 장악하고 조정의 공적인 벼슬까지 가진 인물. 그런데 문제는 신라가 그런 인물을 좋아할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라 귀족 사회는 철저한 골품제 중심,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신분에 따라 권력의 출입문이 정해지는 구조였죠. 장보고처럼 바다에서 커온 실력자가 권력 중심에 접근하는 걸 가문의 자존심으로 여긴 귀족들은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장보고는 신라의 부패한 현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죠. 나라가 썩어간다. 내가 바꿔야 한다. 그는 진골 귀족과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조정에 천천히 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보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견제도 거세졌죠.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고 뒤에선 모함과 중상모략이 오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하려 했을 때 벌어집니다. 다음 왕은 제대로 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장보고의 말은 귀족들에겐 쿠데타 예고처럼 들렸던 거죠. 바다는 그의 왕국이었지만 무태선은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구질구질한 궁중 정치, 질투와 음모가 장보고를 서서히 조여왔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칼을 꺼내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라 조정은 겉으론 고요했지만 물밑에선 칼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점점 조정 내부에서 고립돼 갔죠. 그를 따르던 인물들조차 장군님, 조금만 물러서시죠라며 조심스러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보고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르다면 나아가야지.
물러설 이유가 없다. 그의 굳건한 의지는 결국 신라 권력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저 자는 군대도 있고 돈도 있고 민심까지 얻었어. 가만두면 큰일 나. 그리고 마침내 신라 조정은 암살 지시를 내립니다. 놀랍게도 그 임무를 맡은 인물은 장보고의 측근이었던 염장. 언제나 충직했던 부하였기에 장보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조용히 찾아온 염장은 차 한 잔을 따라주는 척하며 은밀하게 숨겨왔던 단검을 꺼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찌름, 그 누구보다 강했던 바다의 사나이 장보고는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았죠.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고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영웅을 이렇게 보내다니. 청해진엔 흰 천이 휘날리고 무역배들은 정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단순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고 그가 만들었던 바다의 질서와 무역의 씨앗은 구대 동북아의 교류 기반이 되었죠. 그의 죽음은 충격이었지만 그 정신은 바다에 살아남아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보고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바다 위에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청해진은 그의 죽음 이후 쇠퇴했지만 그가 열었던 동북아 해상 교류의 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신라당 나라 일본 사이의 물류, 문화, 인재 교류는 이후 수백 년간 이어졌고 그 중심엔 언제나 장보고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역사서들은 그를 해상 무역의 선구자, 국제 전략가, 신라인의 자부심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그는 훨씬 더 따뜻한 존재였죠. 해적을 몰아낸 영웅, 바다를 안전하게 해준 장군님, 가난한 이들에게 배움과 희망을 준 사람. 장보고는 무역왕이기 이전에 백성을 생각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지역 기반 해상 통제, 경제력 확보, 외교와 문화 교류, 정치 참여. 이건 요즘 MBA 수업에서나 나올 법한 글로벌 리더십 로드맵이죠. 그는 그걸 1200년 전에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장보고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해양 경찰의 모델, 글로벌 상인의 상징, 통합과 교류의 아이콘. 그가 꿈꿨던 안전하고 열린 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 협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장보고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이 바다 어딘가에서 장보고도 같은 바람을 맞았겠지. 영웅은 죽지만 이름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습니다.